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91입니다. 구인배수라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뽑으려고 하는 직원 숫자를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인 인원은 50명인데 구직자가 100명이면 구인 배수는 0.5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 배수는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구직이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0.91은 미국의 지난 8월의 구인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명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91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사정은 최근 이렇게 몇 년째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률도 지난달에 4.1%를 기록해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일자리 창출이었지요.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너무도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일자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지고 경기 관련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다 성장한 자녀가 집에서 취업을 못한 채 계속 놀고 있으면 그 집안은 언제나 불황입니다. 반대로 일하고 싶은 가족이 다 일자리를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집은 항상 분위기가 좋지요. 우리나라의 구인 배수는요, 오랫동안 0.6 안팎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실업자로만 안 잡힐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11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시행사 어디, 시공사 어디 이렇게 써있던데 이 시행사, 시공사의 차이가 뭐고 굳이 그 둘을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주식을 팔아서 번 차익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매수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까지 합쳐놔서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를 통해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에 염현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취재도 많이 하실 테고 네. 따로 또 사석에서 공무원들 만나고 취재도 하실 텐데 집값을 좀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보면 네. 상당히 집값이 좀 내려가는 걸 강하게 원하는 듯한 신호가 감지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만 시장에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시장이 전부 다 그 규제 혹은 또 이런 정책으로만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제가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직접 만들거나 해당 부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값을 내리려고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집값을 내린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집값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집값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고 집값을 네.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는 게 그 뉘앙스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게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처별로도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조금 좋아지는
이런 역할도 하고 예. 그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래세 같은 이제 세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동산 시장을 이제 침체되는 것보다는 이제 활성화하는 걸 조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긴 한데요. 네. 이거 집값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는 평균적인 안정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안정화라고 하는 게 네네. 지금 1억 원 하는 집값이 한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으로 내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1억 원 하는 집값이 그냥 1억 원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까? 안정화라는 것의 의미가 어느 쪽이 좀 가까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물가가 1% 올라갔다. 그러면 예. 집값은 뭐 1억짜리 집은 100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커가는 거 그리고 돈이 흐르는 만큼만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많이 올라간 부분은 그 오름폭을 줄여서 낮추겠다라는 거고 예. 예를 들어 그 너무 떨어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올려서 평균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을 보면 맞춤형 규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맞춰서 일부 불붙는 지역만 좀 잡아보겠다는 뜻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또 그 지역의 불씨를 아예 꺼뜨려버리면 전체적으로 고민거리가 깊어지니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의미까지도 들어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뭐 진원지라고 하잖아요. 뭐 강남 3구 아니면 뭐 서울 집값, 네. 서울 집값을 뭐 인위적으로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규제책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뭐 당연히 규제 이외의 것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건축 호재 이런 게 이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가다 보니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의 중심은 아무래도 그런 서울 집값을 조금 좀 잡아보겠다라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이번 정권에서는 5년 내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조금씩 계속 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다 뜨거우면 오히려 정책 만들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뜨겁다 보니까 이걸 좀 네.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인데 이게 네네. 뭐 발표된다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조금씩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혹시 무슨 뭐 다른 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이랑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시장을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잉 공급된 그런 대출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대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지역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입자 보호책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부처별로 지금 그 합의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통 대책 같은 걸 내놓으면 부처에서는 종합대책, 특히 합동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놓으면 부처 간에 그 문구 가지고 되게 조율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조율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애초에는 10월 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이후에 11월 달로 미뤄졌었고요. 11월 이번 주에 원래 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등등이 이제 겹치고 예산 소위 등등이 겹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대책들이 조금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 좀 들어 있어요? 취재해 보시니까? 대표적으로 공공주택을 얼마나 더 확충을 할 것인가 이런 공공주택 그 확충 방안이 있고 하나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공공주택 확충 방안 또 하나는 그 세입자 보호 방안인데요. 세입자 보호 방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월세 상한제라고 이제 조금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그 부처별로 그 문구 흔히 말하는 이제 조율 과정이 조금 심해지는 건데요. 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 같냐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그러니까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예를 들면 전세 1억에 들어와 있으면 네. 2년 동안 그 1억을 내고 그냥 살다가 나갈 때 그 1억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올리는데 그럼 1억에 있던 분은 1억 5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그렇죠. 2년 동안 있었으니까 10%로 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고 이제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세를 더 연장을 하고 싶거나 월세를 더 살고 싶어도 네. 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청구권이 발효가 되면요. 세입자가 내가 한 번 더 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수용해 줄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예. 1억 원짜리 전세 살다가 1억 네네. 뭐 10%면 1억 1,000만 원 이상 못 받는 규제를 나는 그럼 다른 세입자 받겠다. 시장에 지금 전세 가격은 1억 3천만 원인데 다른 사람 받으면 1억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살 수 있게. 그럼 최장 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전월세 상한제랑 그 임대차 계약 청구권의 가장 큰 의미는 세입자의 그러니까 주거 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문제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 다주택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제 건보료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보료가 기존에는 그 임대 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조금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자산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임대료 베이스로 건보료를 산정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던 게 나오기도 하고,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그 아무런 수입이 없이 임대업으로만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 예를 들어 뭐 전세로 줄 수도 있고 월세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100만 원 월세다. 그렇다면 저의 소득은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보료가 100만 원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주택 재산으로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이런저런 재산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임대 대신에 이제 그 물건을 마음대로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들의 조금 주거 안정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인센티브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거야 이미 있는 집을 어차피 전세나 월세나 놓고 있는 집주인한테 등록을 하라는 거니까 그 정책으로 집의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없던 집을 더 지어서 공급하는 대책도 들어있습니까? 네, 그것도 핵심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이제 많이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공 계획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지어서 빌려주는 거. 임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계층별로 좀 세분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신혼부부들을 위한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게 지금 과천에 조금 지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청년주택, 요즘 또 청년 주거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주요 역세권에 청년 주거 전용 공공주택을 지어서 또 공급을 하겠다. 이게 아마 로드맵이 5년 단위로 신혼부부는 몇 가구, 청년은 몇 가구, 그리고
조금 생활보호 대상자나 그런 생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거는 몇 가구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이 좀 쥐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걸 가지고 잘 나누는 것은 좀 쉽지 않기도 하고 네, 얼마나 맞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곧 실시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나오면 집값 이제 상승률이 네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어제부터 민간 택지에 한해서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보통 시행이 되면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 정도 분양가가 낮게 설정이 되거든요. 예. 이 때문에 한때 로또 분양이다라는 말도 뭐 강남에서 있었었는데 보통 신규 주택이 생기면 그 신규 주택 가격이 주변 주택이 신규 주택 가격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예.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에 실시될 거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일단 서초구는 요즘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안 올라서 그랬나 봐요. 예,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가야 되는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서초구는 아직 2배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를 제한 이 24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 상승률의 2배를 넘어가는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있기 지역은 때문에 어때요? 예.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안양, 만안구, 그다음에 동안구,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 서구 정도가 대표적인 대상이고요.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대구, 수성구, 강원도는 동해와 속초, 전북, 익산, 전남, 나주 정도도 후보지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고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추가 지정 이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 지정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상한제 지정에 필요한 통계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요건이 소비자 상승률 2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청약 접수율이라든지 청약 경쟁률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지 지역을 거론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제쯤 발표할 일이죠. 것 같아요? 아마 대상 이달 지역은 중순 정도면 다 통계가 완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 그때 정도면 1, 2주 정도 후군요. 예. 예. 1차 후보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배상현 씨가 저희 게시판에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니까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는데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한 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팔면 되지 왜 굳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나눠놨어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이 땅에다 아파트 지어서 팔자 그럼 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땅을 구입하고 계획도 세우고 분양도 하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잘 돼서 큰 돈을 벌면 시행사가 큰 돈 버는 거고요. 분양이 안 돼서 망하면 시행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는 뭐냐? 시공사는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대로 그냥 지어주고 건설비 돈만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건 안 되건 시공사는 그냥 건설비만 받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잘 된다고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치면 PD나 영화 감독은 시행사 비슷한 거고요. 연기하는 배우는 시공사인 겁니다. 배우는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고 출연료만 받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만든 영화가 잘 되고 잘못되고는 이제 PD나 영화 감독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런 기획을 하는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의 주문을 받아서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시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들, 삼성, 대림, 현대, 대우 이런 회사들은 시행사가 아니라 지어주기만 하는 시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대림 산업에다 돈 주고 아파트 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파트를 기획한 이름 모를 어떤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거고요. 대림 산업은 그냥 그 아파트를 돈 받고 지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상한데 난 분명히 그때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할 때 모델하우스에도 대림산업 직원이라고 써 있는 분이 나와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건 이제 덩치가 크고 지명도가 높은 큰 회사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좀 도와준 겁니다. 법적으로는 시행사와 고객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건설회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본인들이 땅도 사고 그 땅에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아파트 사실 분 모이세요 해서 분양도 하고 다 지어서 넘겨주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게 지으려면 일단은 부채를 끌어들여서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큰 돈 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늘 높았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 부채 비율 높은 회사들은 부채 줄여야지 안 그러면 살아남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라는 곳에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다가 땅을 일단 사고 분양도 하고 건설회사들은 뒤에서 시공사라는 간판만 달고 그냥 아파트만 지어주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돈 받고 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부채를 떠안을 이유는 없고 부채는 시행사가 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행사들이 워낙 작은 회사들이라서 건설회사보다 더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건설회사가 보증도 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분양 안 돼서 이 시행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보증까지 섰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건설회사가 분양도 챙기고 광고도 하고 사실상 뒤에서 시행사를 조종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은 시행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면 내 계약금 잔금 부은 거 그 시행사가 받아갔다가 어디 다른 데 쓰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도 혹시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기업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보증을 섭니다. 혹시라도 이 시행사가 망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그 아파트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모든 자산은 사고 판 사이에 차익이 생기면 돈을 벌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이 세금 문제와 관한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가 1000만 원에 팔면 그 차익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물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근부터 점점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지만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진 연구자가 계셔서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 양도세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아파트 사고 팔 때 양도세 내는 것처럼 네네.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으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뭐 10,000원어치 샀다가 3만 원에 팔아서 2만 원 번 분도 있고 아주 작은 소액 투자자도 있고 뭐 큰 돈 그렇죠. 굴리는 분도 있을 텐데 네네. 모두가 다 내는 건 아니라면서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거든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을 올렸을 경우에는 네.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요건이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무척 중요해지는데요. 대주주는 그 회사 주인이 대주주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 기준의 대주주 개념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보유액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25억 원, 코스닥 시장은 25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 세금 목적상으로는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유액이라는 것이 예. 주식 보유 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것이죠. 한 종목을 25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로 본다. 그렇습니다. 회사 창업자도 아니고 경영에도 관여 안 하는 그냥 큰 손일 뿐이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세금 목적으로는 대주주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한 종목을 25억 어치 이상 갖고 있던 분이 네. 이건 예를 들면 30억이라고 치죠. 30억 네네. 원어치를 갖고 있다가 네.
60억 원에 팔아서 30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면 네네.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물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현행은 20억 원을 이제 넘어간 그러니까 대주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라면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네. 물론 이제 여기 다는 아니고 주민세가 여기 2%가 더 붙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22%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동산 사고 팔 때 차익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보다는 세율이 좀 낮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30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5년 내지는 뭐 10년 이렇게 길게까지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오랜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준 그런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 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네. 특정 종목에 대해서 25억 원어치 이상 갖고 계신 분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셨으니 네네. 그럼 나는 A라는 종목 20억 원어치, B라는 종목 20억 원어치, C라는 종목 2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분은 총 합하면 60억 원어치나 되지만 네. 그분은 대주주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세법상의 구조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2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20억 원어치 그리고 현대자동차 주식 25억 원어치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면 네.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 구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 세금 물리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특정한 대주주를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른바 큰 손들에게만 물려요? 아니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적인 과세를 하고 있지만 소액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주주 그런 것들을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네. 주식에 팔아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미만의 그런 양도 차익을 거뒀다면 그러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면 대주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1,000만 원어치 주식 샀다가 1,500만 원 돼서 팔았더라도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소액이라고 간주하면 그걸 면제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보통 소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고요. 예, 물론 이제 소액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누구나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은 누구나 세금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당연하다. 뭐 이런 것이 글로벌 조세 트렌드거든요. 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자체는 사실 거부하기 조금 힘든 그런 트렌드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도소득세의 부과 체계 자체를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알겠어요. 한 가지 질문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만든 펀드도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네네. 국내에서도 펀드가 있잖아요.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펀드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네네. 근데 그분들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25억 원어치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다 넘는다고 보시면 그럼 되죠. 그분들이 사고 판 차액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의 세금이 늘 지금 매겨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세 협약이라는 것이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도록 허용을 하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은 면세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차익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내지 않는 것일 뿐인 거고요. 네. 외국 이제 정부에 내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은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가입한 펀드도
그 펀드의 이름으로는 특정 주식을 25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을 텐데. 네네. 그럼 그럴 그 주식,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죠. 그 주식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그럼 세금을 물고 있어요? 공모펀드이냐 사모펀드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달라지는데요. 보통 이제 공모펀드를 드시니까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공모펀드인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가 직접 주식을 샀을 때 그거하고 차별이 되면 펀드 안 하겠죠, 다들. 그렇죠.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예. 공모펀드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 사서 벌면 다 내 건데 펀드에 그렇습니다. 넣어서 그 펀드가 사서 벌면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펀드 안 펀드를 하겠죠? 가입할 예, 유인이 알겠어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도 같은 이유로 그럼 면제해 줍니까? 네, 그런 이유로 동일한 게 알겠어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점점 더 소액에 대해서도 주식 사고 판 차액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방향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해주냐라는 질문이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손익의 통산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거든요. 예. 손실이 났을 때와 이익이 났을 때 주식 투자하다 보면 손실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익 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정산을 해서 예. 전체 손익이 그러니까 전체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이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구조거든요.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산을 허용을 합니다. 네. 근데 주식 이외의 상품과는 이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손실의 이월 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올해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년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올해 손실이 났으면 그것을 내년도에 날 수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 올해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되 네네. 저는 사실 지난해에는 손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걸 감안해서 깎아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지난해 올해 발생한 이익과 지난해에 발생한 손실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걸 손실의 이월 공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법을 좀 손봐야 될 부분이 꽤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늘 마주하게 되는 고민은 왜 내 주식만 안 오르느냐 하는 거고요. 그 고민을 제외하면 또 하나의 고민은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 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 거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제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꽤 좋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들리다 보니 이런 걱정도 좀 들어서요. 오늘은 이 문제 좀 짚어보려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주식 투자 나는 안 한다. 나는 부동산만 투자해. 라는 분들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네. 야 부동산이야 뭐 손해봐도 큰 손해는 안 보는데 음흠. 주식은 잘못 투자하니까 그냥 뭐 4토막 5토막이 그냥 나더라. 예. 그래서 너무 작은 주식들 이른바 별로 안 좋은 회사들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아니라고. 뭐 지수에 투자해도 심지어는 그렇다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예, 뭐 증시에서의 어떤 거품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은 1920년대 미국에서의 대공황 무렵의 증시 네. 한번 폭락을 했었고요. 1980년대 일본도 참 대단했습니다. 89년에 닉케이가요. 89년 말 닉케이가 38,900이니까 거의 4만 지수가 포인트, 예, 지수가. 예. 그게 2003년에는 7,6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한 3만 9천 가까웠던 지수가. 예. 그거 아직도 뭐 20년 만에 최고치를 합니다만 아직도 22,700이니까 네. 일본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난 상황이고 2000년대 IT 버블 무너진 거 기억하실 거고요. 네. 그때 나스닥이 한 5,130에서 이듬해 1년 사이에 1,108까지
우리 코스닥도 그때 2,925에서 345포인트. 코스닥은 그래서 그때 전성기를 아직도 회복 못했다면서요? 그런 셈이죠. 예.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때 미국의 부동산 법을 다 아시고 또 우리 뭐 그때 인사이트 펀드 이런 얘기도 막 한참 돌았던 중국 증시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그때 뭐 6천 얼마일 때 들어갔는데 다들 그랬죠. 천 몇 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도 회복 안 됐죠. 그렇습니다. 막 그때 최고점이 한 6,100포인트 넘었었는데 1,660까지 1년 사이에 빠졌다가 지금 이제 겨우 3,400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주식은 거품이 끼었을 때 들어가면 이게 당대에서는 회복이 안 되고 아들이나 손자 때 가야 회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부동산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불패론이 그러다 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공식은 없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결과적으로 당했겠죠. 근데 요즘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기가 그럼 단군일에 지금이 제일 좋냐? 전 세계 경기가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주가는 사상 최대입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돈 갈 데가 마땅치 않죠. 돈은 많이 풀렸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할 것 없이 우리가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이런 얘기들 돈은 많이 풀렸는데 지금 금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1.25%라고 보신다면은 그게 이제 이른바 정책 금리입니다. 우리 은행 예금 넣어봐야 1%대죠. 금리는 단군일의 최저죠. 전 세계가. 금리는 단군일의 최저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는 흔히 말하는 이론적으로 그런 거죠. 그 회사의 미래의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할인해서 현가화 해보면 얼마일까. 그 할인한다는 결국 금리로 나누는 건데 그 분모의 그 할인율인 금리가 낮으니까 분모가 낮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합당한가 하는 얘기죠. 그럼 요즘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은 이유가 똑같이 시가총액 100억인 회사가 연간 10억 원 정도 이익을 내고 있으면 예전에는 뭐 평균이네. 연간 10%야 뭐 은행에 넣어도 나오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시중 이자율이 1%인 상황에서 연 10%의 이익을 내는 이 회사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참 이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강점인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야 저도 이해가 되니까요. 그럼 똑같은 회사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단군일의 사상 최고의 가치가 됐다 이런 설명이네요.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할 것 없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식을 사서 이른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의 조금 예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들도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는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PER이라 그러죠. 주가 수익률. 주가를 갖다가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0년 평균이 14 정도 즉 14배 정도의 주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18 정도 가까이 왔으니까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른바 거품을 우려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품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중에 그래도 들을 만한 거 한 개만 좀 설명해 주세요. 들을 만한 거. 일단 정책을 갖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이다 하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금리 좋아하고 금리 많이 안 오를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을 억제했던 그 규제 완화를 한다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에 차기 의장으로 확정된 사람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인선하는 거 봤을 때 제대로 한번 거품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직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쪽.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쪽이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기야 역사적인 저금리 때문에 사상 최고의 주가라면 그 금리만 많이 안 오른다면 뭐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규제 풀면은 또 그동안에 묶여있던 뭐 헤지펀드나 IB들 또 금융위기 이전처럼 막 설쳐된다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준동한다면은 정말 무서운 거품이 한번 올 수도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매수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까지 합쳐놔서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를 통해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에 염현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취재도 많이 하실 테고 네. 따로 또 뭐 사석에서 공무원들 만나고 취재도 하실 텐데 집값을 좀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보면 네. 상당히 집값이 좀 내려가는 걸 강하게 원하는 듯한 신호가 감지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다만 시장에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시장이 전부 다 그 규제 혹은 또 뭐 이런 정책으로만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뭐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제가 사석이나 아니면 뭐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직접 만들거나 해당 부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집값을 내리려고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집값을 내린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집값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집값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고 집값을 네.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는 게 그 뉘앙스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게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처별로도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조금 좋아지는 이런 역할도 하고, 예. 그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래세 같은 이제 세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동산 시장을 이제 침체되는 것보다는 이제 활성화하는 걸 조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긴 한데요. 네. 이거 집값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는 평균적인 안정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안정화라고 하는 게 네네. 지금 1억 원 하는 집값이 한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으로 내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1억 원 하는 집값이 그냥 1억 원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까? 안정화라는 것의 의미가 어느 쪽이 좀 가까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물가가 1%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애초에는 10월 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이후에 11월 달로 미뤄졌었고요. 11월 이번 주에 원래 또 나오기로 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등등이 이제 겹치고 예산 소위 등등이 겹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대책들이 조금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 좀 들어있어요? 취재해 보시니까? 대표적으로 공공주택을 얼마나 더 확충을 할 것인가 이런 공공주택 그 확충 방안이 있고 하나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공공주택 확충 방안 또 하나는 그 세입자 보호 방안인데요. 세입자 보호 방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월세 상한제라고 이제 조금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그 부처별로 그 문구 흔히 말하는 이제 조율 과정이 조금 심해지는 건데요. 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 같냐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그러니까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예를 들면 전세 1억에 들어와 있으면 네. 2년 동안 그 1억을 내고 그냥 살다가 나갈 때 그 1억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올리는데 예. 그럼 1억에 있던 분은 1억 5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그렇죠. 2년 동안 있었으니까 10%로 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고 이제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세를 더 연장을 하고 싶거나 월세를 더 살고 싶어도 네.
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차 계약 청구권이 발효가 되면요. 세입자가 내가 한 번 더 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주인은 네. 거기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수용해 줄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네. 1억 원짜리 전세 살다가 1억 네네. 뭐 10%면 1억 1천만 원 이상 못 받는 규제를 네. 나는 그럼 다른 세입자 받겠다. 시장에 지금 전세 가격은 1억 3천만 원인데 네. 다른 사람 받으면 1억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살 수 있게 그럼 최장 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전월세 상한제랑 그 임대차 계약 청구권의 가장 큰 의미는 세입자의 그러니까 주거 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예. 집값은 뭐 1억짜리 집은 100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경기가 커가는 거 그리고 돈이 흐르는 만큼만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많이 올라간 부분은 그 오름폭을 줄여서 낮추겠다라는 거고 예. 예를 들어 그 너무 떨어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올려서 평균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을 보면 맞춤형 규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맞춰서 일부 불붙는 지역만 좀 잡아보겠다는 뜻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또 그 지역의 불씨를 아예 꺼뜨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고민거리가 깊어지니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의미까지도 들어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뭐 진원지라고 하잖아요. 뭐 강남 3구 아니면 뭐 서울 집값, 네. 서울 집값을 뭐 인위적으로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규제책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뭐 당연히 규제 이외의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건축 호재 이런 게 이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가다 보니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의 중심은 아무래도 그런 서울 집값을 조금 좀 잡아보겠다라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이번 정권에서는 5년 내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조금씩 계속 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다 뜨거우면 오히려 정책 만들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뜨겁다 보니까 이걸 좀 네.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인데 이게 네네. 뭐 발표된다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조금씩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혹시 무슨 뭐 다른 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이랑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시장을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잉 공급된 그런 대출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대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지역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입자 보호책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부처별로 지금 그 합의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통 대책 같은 걸 내놓으면 부처에서는 종합대책, 특히 합동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놓으면 부처 간에 그 문구 가지고 되게 조율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조율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추가된 게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문제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예.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 다주택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제 건보료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보료가 기존에는 그 임대 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조금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자산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임대료 베이스로 건보료를 산정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줘서 네.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던 게 나오기도 하고, 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그 아무런 수입이 없이 임대업으로만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예. 그 예를 들어 뭐 전세로 줄 수도 있고 월세로 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100만 원 월세다. 그렇다면 저의 소득은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건보료가 100만 원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주택 재산으로 나옵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이런저런 재산도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임대 대신에 이제 그 물건을 마음대로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들의 조금 주거 안정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인센티브가 들어있을 것이고 네. 그거야 이미 있는 집을 어차피 전세나 월세나 놓고 있는 집주인한테 네. 등록을 하라는 거니까 그 정책으로 집의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혹시 없던 집을 더 지어서 공급하는 대책도 들어있습니까? 네, 그것도 핵심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이제 많이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공 계획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지어서 싸게 빌려주는 거. 임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계층별로 좀 세분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신혼부부들을 위한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게 지금 과천에 조금 지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청년주택, 요즘 또 청년 주거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주요 역세권에 청년 주거 전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91입니다. 구인배수라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뽑으려고 하는 직원 숫자를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인 인원은 50명인데 구직자가 100명이면 구인 배수는 0.5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 배수는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구직이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0.91은 미국의 지난 8월의 구인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명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91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사정은 최근 이렇게 몇 년째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률도 지난달에 4.1%를 기록해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일자리 창출이었지요.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너무도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일자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지고 경기 관련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다 성장한 자녀가 집에서 취업을 못한 채 계속 놀고 있으면 그 집안은 언제나 불황입니다. 반대로 일하고 싶은 가족이 다 일자리를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집은 항상 분위기가 좋지요. 우리나라의 구인 배수는요, 오랫동안 0.6 안팎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실업자로만 안 잡힐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예, 11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시행사 어디, 시공사 어디 이렇게 써 있던데 이 시행사, 시공사의 차이가 뭐고 굳이 그 둘을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주식을 팔아서 번 차익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